하겠습니다. 네. 자, 노벨상을 받았죠. 너무 기쁜 마음에 여기다 맨 앞에 이제 그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분의 작품 보니까 되게 좀 작품의 이 제목을 되게 신경 써서 지었대요. 그래서 그 번역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TV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 한강 작가하고 본인의 그 제목의 책 제목을 어떻게 해석해서 외국에 이제 영어나 이렇게 불어나 이런 걸로 내놓을 때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 제목들이 되게 책 제목들이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런 책들이 되게 물망에 오른 되게 특별한 책인 것 같고 되게 여기서 이제 TV에서 이 지금 아나운서가 막 이렇게 되게 기쁜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노벨상 번역 없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책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몇 번씩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려놨는데 되게 이 나라의 큰 어떤 출판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또 역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책을 앞으로 써간다면 누군가는 또 이런 위치에 또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애들을 키워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키우면서 이 우리 제자들 중에서 또 다른 노벨을 또 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를 키워내면서 굉장히 이 아이들이 나중에 노벨을 탈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육교사 윤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는 윤리 강령과 또 윤리의 적용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정말 깨알처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PPT 중심으로 이렇게 쭉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장 넘기시면 보육교사의 일반적 어떤 도덕에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직업의 윤리성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굉장히 이제 그 교사로서의 딜레마 순간도 많잖아요. 과연 나는 교사 선택한 게 잘했을까? 이런 여러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제가 보잖아요. 근데 지각을 함부로 여러 번 할 수가 있기를 해요. 어느 날 편하게 아프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날 정말 쉬고 싶은 내가 마음대로 오늘 아프다고 해서 저 오늘 못 가요 그렇게 쉽게 못 오지도 못하고 정말 책임감이 없으면 이 기다리는 아이들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미룰 수 없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는 굉장히 성실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당지 선생님 저희 원래 지각을 하셨는데 제가 좀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헐레벌떡 제가 그 아빠한테 제가 10분 안에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헐레벌떡 왔는데 그 선생님도 몸도 아프지만 그래도 또 출발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오늘은 집에 갔다가 좀 다시 재준비를 하고 다시 나오겠다. 그래서 좀 이제 아침에 출근을 늦게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참 이렇게 좀 늦는다고 해서 어느 날 이렇게 늦기도 편하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7시 반에 저희가 문을 열어요 아침에. 근데 그 시간에 정말 이 운동장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애들이 7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오나요? 그래서 7명이 들어오는데 저기 외국인 아동도 있는데 이사침센터 일찍 하잖아요. 그런 엄마도 계시고 그다음에 백병원 엄마도 계시고 그 엄마는 벌써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병원에서 이제 아무튼 그 8시가 수술방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7시 반에 등원하면 휙 가가지고 그 간호복 갈아입고 시작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정확히 세가지고 운영을 하는 엄마가 하루 운영을. 되게 엄마가 벌써 한 10분 좀 넘었는데 여기 한 45분 좀 됐는데 벌써 얼굴이 약간 이제 그 난색하는 얼굴 있잖아요. 불편해하는 얼굴이 엄마가 딱 있는 거죠. 너무 죄송하다고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부득이 조금 열나고 아파가지고 좀 눕고 있는데
좀 부탁드린다고 엄마한테 따로 얘기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딱 얼굴에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엄마들은 몇몇 엄마들은 그냥 아 괜찮다고 쏘쏘 하는데 그 엄마 하나만큼은 이제 저희가 이해받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7명 정도가 7시 반 정도에 들어오니까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그쵸 아침 스타트부터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애도 사실은 7시 반까지 오려면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참 애들도 보기 좀 짠하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토의사항에 CCTV 설치 의무화의 사회적 배경에 넣었는데 사실 이제 직업에 대한 윤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사실 이 안에서 들거든요. 이 책자에 CCTV 내용이 있어요. 47페이지에 CCTV 설치 의무화가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뉴스 자료를 알아보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TV 설치 의무화된 사회적 배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뉴스에 보도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진행돼 있었던 CCTV를 사실은 그로 인한 그 여러 논의가 엄청 많잖아요. 원인 CCTV 있죠? CCTV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지는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가끔 이제 애들이 다툼이 생기면 보자고 하는 아빠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없어요? 경험해봤어요? 아닌데 네. 아이가 다쳤었는데요. 다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다고 오시고 싶다 그래서 오셔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다쳤었거든요. 혼자 뛰다가 넘어졌는데 골절이에요? 아니요, 찢어져가지고 잘생긴 친구였는데 눈썹 있는 데가 찢어져가지고 속으로도 꼬면 바깥으로 아팠겠다.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교사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교사들도 다 있었고 그러니까 뭐 다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네, CCTV 덕분에 모면할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게 해결이 된 게 너무 다행이죠. 근데 저희 원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애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이 선생님이 귀가 때까지 집으로 연락을 안 했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빠가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엄마는 그냥 네 그랬는데 아빠가 안 되겠다는 거 회사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자 이렇게 자기는 보지 않으면 이해받기 힘들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CCTV가 그 경찰이 대동하에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정말 너무 강력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이 그때는 저희가 약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물린 상황이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 너무 아이 케어를 열심히 하는 중에 사각지대가 좀 살짝 있더라고. 그런 데서 사고 나잖아요. 옆에 애가 이렇게 그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딱 그 순간.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만류를 하러 갔는데 이미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아이 여기 이렇게 팔 여기를 물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기 초에는 긴 팔 입잖아요. 반팔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별 사인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보통 스케일에서 보내잖아요. 아이들 아픈지 이런 거 보는데 이게 캐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되게 웃기는 게 조금 약간 되게 아이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 약간 과보적인 성향을 갖고는 계셨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집에 귀가 위에 별일 없나 그러고 애를 이렇게 여기저기를 몸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린 자국을 찾은 거죠, 엄마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래도 선생님이 열심히 보육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해를 받긴 했는데 되게 어쨌든 그 관점으로 그 꼬맹이를 그냥 둘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저희가 엄마 통해서 그래도 주인은 줄 수 있도록 아이하고 이제
그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되게 그때 되게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되게 몇 시간이지만 불편한 시간을 겪었다는 게 되게 그 선생님이 오래오래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힘들었던 상황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러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단 이제 아이가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눈으로만 스캔하지 말고 좀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아이, 무는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아마 여러 번, 두 번, 세 번 물려갔으면 아마 그 아이는 원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되게 아빠가 엄청 강력한 얼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참 그런 부모들에 대한 입장에 대한 해석이 그냥 과거에 그냥 괜찮아요 이런 시점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CCTV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CCTV가 없었고 그냥 물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받기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또 그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게 2015년이더라고요. 15년도에 CCTV 이제 그 설치 법이 사실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죠 인천 연수구 사고 선생님들 아세요? 그때 그 뉴스에 보도가 됐고 저희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 연수구에 가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사 교육을 하러 갔었어요. 저희 원장 교육을 하는 어떤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거로 인해서 사실은 상처를 너무 선생님들이 많이 받았다. 그래서 본인은 이 뭐 연수구에 있었던 이런 사고가 이 지역에 이 선생님들이 뭐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뉴스화 돼야 될까 막 그런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단락이 참 그 당시에는 참 힘들게 일단락이 됐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하고 알아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CCTV를 의무화해서 달아야 되고 뒤에 나오지만 유치원은 아직 의무화가 안 됐어요. 근데 유보통합 앞두고 과연 유치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구들 똑같이 거기도 저희가 지금 다 달고 있는데 걔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유치원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쭉 하다 보니 유치원 CCTV 설치 의무가 아직 안 됐어요. 23년도 자료인데 제가 이제 24년도 자료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유치원 쪽에서는 뭘 요청하냐면 이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되게 이제 그 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이렇게 감론을 막 하고 나서 24년도에 그냥 조용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나름대로는 유보통합 이런 게 사실 큰 관점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그냥 아직까지 통과 안 된 상태로 그냥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 형성을 해라. 교사들에 대해서 뭐 자아존중감 회복해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 제시해라. 이게 더 커요. 그래서 감히 그 설치를 못하고 아직도 이제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법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왜 우리 어린이집은 설치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또 마음속의 저변에 우리도 안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법조계에서 일을 하거나 국회에서 저희 보육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쪽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도 이렇게 통과가 될 때 이렇게 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유치원 쪽에서는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보육 출신의 보육학과 나온 이제 국회의원이 없고 시의원 정도는 있는데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패스되는데 우리도 무력하게 그냥 대응을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오현주 원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유치원에는 CCTV 의무화가 됐어? 이제 올해 좀 진행이 좀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었겠구나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이 동시에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없지만 어쨌든 이후에 우리도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이렇게 뭔가 권리 행사할 때는 중요하게 우리도 이렇게 뭔가는 우리도 이렇게 이슈화할 그런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보육교사의 이제 직업을 특성을 반영한 이제 직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나오는데 어떤 법이든지 윤리가 나오면 어떤 페이지든지 항상 이제 윤리는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항상 필요성이 먼저 이제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윤리는 왜 우리가 필요한 걸까? 그리고 뭐 과연 윤리는 왜 윤리에서 어떤 가치를 이끌어낼 건데 이렇게 왜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뭐 교사로서의 가치관 정립이라는 걸 가장 이제 선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책으로 저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직업에 대한 윤리를 좀 더 깊게 가지고 있자 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이제 저희가 윤리에 대한 걸 제가 여기다 바로 못 붙였는데 사실은 제가 맨 끝쪽에 이제 그 끝쪽 맨 끝쪽인가 아닌 것 같고 디레마가 아니고 그 여러 직업에서의 윤리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저희 보육교사만 윤리가 있냐 다른 데서는 없냐 그래가지고 윤리에 대한 여러 여건을 어떻게 다들 이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나 다른 직업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 어디에 있는지 잠깐만요. 삼성 제가 이제 찾은 게 윤리가 그냥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우리만 윤리 강령이 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가 인증 받기 위해서 현관앞 쪽에도 딱 이렇게 보육교사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냥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아 다들 갖추고 있죠 원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의 윤리 강령은 뭐냐 그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권 개입이 금지돼 있고 뭐 사적 어떤 뭐 직위가 이용이 되면 안 되고 알선 청탁하면 안 되고 알선 청탁이 굉장히 크죠.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뭐 누가 누구한테 돈을 건넸다. 그게 이제 알선 청탁이죠. 그리고 뭐 직무 관련해서 나는 어디 직위에 나는 누군데 그래서 뭐 너네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정말 편하게 이렇게 뭐 나는 누구 국회의원인데 나 알아?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나 이렇게 하면 뭐 너네 다쳐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금품수수 금지 그리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이게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래요. 이게 윤리하고 거의 강령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아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좀 특별히 이제 관심 가는 게 알선 청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품 수수하는 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윤 대통령 그 사모님이 누구죠? 그분이 김 여사. 그분도 사실은 이렇게 명품백에 그 백을 건네받은 이후로 그분은 사실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그분이 남편이 거한 공무원이잖아요. 나라 일을 하시는 거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청탁에 관련된 걸로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서 짚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옛날 같았으면 그런 일들이 뉴스에 올라왔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씨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명품백에 관련된 걸 계속 뉴스화하는 것 같아요. 본인만 혼자 다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도 같이 끌어올려서 뭐죠? 그래 이렇게 지옥에 갈 때 같이 가자 뭐 거의 그런 노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거의 비중이 같아 보이세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저는 유튜브에 많이 봤어요.
혹시 유튜브에 이재명 씨가 하는 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분이 본인의 형수한테 그 뱉은 욕들이 엄청 유튜브에 돌아다녔어요. 아마 지금도 어떻게 찾아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상의 그 대화 내용인데 아주 끔찍해요. 뭐 이렇게 뭐 그냥 니은년이나 무슨 씨 이런 거는 기본으로 붙어 있고 그냥 뭐 형수도 그냥 네가 뭐 반말 거의 다 반말 아니면 거의 3분의 1 정도 욕이 거의 도배가 돼 있어서 TV에서 나와 있는 이재명이 나오는 거를 저는 굉장히 아침에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침 뉴스 중에서 아침에 이재명이 안 나오는 걸 봐요. 건강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 뉴스가 안 나올 만한 채널을 바꿔가지고 제가 보는데 아침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재명 줄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그분의 이렇게 집요한 그 김 여사에 대한 그런 뉴스가 계속 매일 떠오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매일매일 마음으로 불편하게 하는 뉴스다. 그냥 결과가 확 나오든지 아니면 결론이 확 나오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뉴스에 제발 이제 그런 나라가 아픈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뉴스에 화재 사고 꼭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고가 났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뭐 무차별 어떻게 했네. 그런 나쁜 굿뉴스보다 엄청 배드뉴스가 많아요. 뭐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에 제발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무슨 채널이라면 좀 아침에는 좀 그런 뉴스가 일찍 시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나라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미담 있는 것도 아침 시간에 많이 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렇게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긍정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 그 어떤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아침에는 특별히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라 사정이 이렇게 우리가 유지돼 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강령 중에서 제가 몇 번째 채널인가 이건지 이게 딜레마네. 여기 윤리강령 공무원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임직원의 10대 윤리강령이 있대요. 그래서 삼성을 딱 치니까 그 대기업 삼성은 안 나오고 삼성증권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 이제 10대 윤리강령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극도로 너무 친절해 치중해 있어요. 여기 직업의식에 대한 윤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객 신뢰에 대한 최우선의 원칙과 그 다음에 무슨 공정한 시장 경제 뭐 그런 지킴이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회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고 또 책임을 다하고 뭐 창의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굉장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보험 설계사 그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주로 하는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끌어올린대요.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주로 이제 뭐 운동도 좀 한 체조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 체조만큼 비중 있게 하는 건 남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나면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서 문구를 몇 개 바꿔서 이제 그 엄마들의 엄마들의 그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우리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지만 저는 또 원장이기도 하지만 이 원에 어떤 긍정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직업의 가치가 어떤 부분인가는 우리도 좀 몇 가지는 이 중에서 조금씩은 변형해서 써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공무원의 강령보다 훨씬 더 삼성의 증권의 임직원의 윤리 강령이 훨씬 더 긍정적 기대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공무원들은 이런 거를 못 배우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저희 남편이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고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원래는 되게 좀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딱 내 몸 하나게 바뀌었어요. 공무원 생활, 학교 공무원 생활 했는데 공무원 생활 하라고 10년 됐는데 진짜 딱 이 책상만해졌어요. 10년 만에 본인의 생각이 딱 요만큼. 근데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한 20년 차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손톱만큼 정도 작아진 것 같아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내가 안 해도 되는 건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행정실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아침에 뭐 들어올 때 뭐 이렇게 게시대를 여기다 놔야 된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내 거 업무가 아닌 일은 절대 노터치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그래서 나중에 누가 교장 선생님이라도 와서 누가 여기다 놨지? 이거 좀 치우세요 그러면 이제 행정 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명 낀 거를 이걸 또 치우는 거예요. 딱 그거 하고 교장 선생님 말하는 시작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저희 침대도 막 옮기잖아요. 가구도 뭐 옮기고 선생님들이 별걸 다 하죠. 그리고 어지간한 그 가정에서의 그 여건 형성을 다 저희 힘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정말 연중에 만약에 여기 호치키스가 있다 그러면 한 10년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딱 그만큼. 그래서 굉장히 갑갑하죠. 그런 분들은 융통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딱 정해진 본인의 룰만 생각하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어느 날 좀 신발 같은 거 좀 흐드러지게 놓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은 들어오면서부터 막 이렇게 가족들을 막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있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맨날 이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분 되게 좀 안 좋아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되게 그럴 때 저는 이제 주로 이야기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별로 대화 내용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꾸해도 별로 좋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에 저는 그냥 그래 오늘 신발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보이는 사람이 치워도 된다가 제 지론이거든요. 요거 신발을 저는 이렇게 삐뚤어게 있어도 눈에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건데 이거 눈에 삐뚤어져서 이 불편한 사람이 치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편이 그러면 들어오면서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 해가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잔소리하면서 치우게 하게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신발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했으면 아마 불편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다른 회사의 윤리 강령을 좀 알아봤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저희 그 보육의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 강령을 기업체에서 운영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직무에서의 직업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뭐 도덕적인 가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 특별히 책의 내용을 다루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게시해 준 걸로 생각합니다. 네. 도덕적 가치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교직 윤리에 투철한 교사는 윤리적 문제에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특성을 겸비한 사람을 말한대요. 정말 저는 이 말뜻의 이해도 굉장히 어렵지만 정의적 특성도 굉장히 어떻게 갖춰야 될지 조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아이들하고 관계에 대해 치중하면 충분히 윤리성으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의 강령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직업에 대한 뭐 자기 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 윤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추고 지내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취약 전 영유아는 자기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의 민감하고 적극적 보호 필요한 그런 대상이다. 이건 이제 취약 전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보육하는 성인과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뭐 유아의 삶에 중요한 지속성을 가진다. 이거는 저희가 늘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눈으로 좀 이렇게 한번 스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협회가 나옵니다. 이 NYC라고 하는 NYC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그 영유아 사실이 교육 협회예요. 저희 여러분도 아마 이거 한두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이제 뭐 영유아 보육법. 저희가 보육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희 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많이 널어놓은 것들을 저희가 갖다가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적합한 거 갖다가 우리도 좀 우리의 윤리 강령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이제 현관 앞에 몇 가지씩 이렇게 널려 있으면서 우리가 좀 평가 때만 가끔씩 읽어보고 좀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평소에 우리는 우리 생활을 충분히 이제 갖추어서 윤리도 지켜가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유아 교육협회를 열면 이렇게 보육교사 윤리 강령을 제정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는 뭐 동료와 고용주, 피고용인의 세부적 부분을 세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사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교육협회는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윤리 강령에서는 이렇게 여러 영역을 나누고 있어요. 항목별로.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윤리, 가족에 대한 윤리, 뭐 동료에 대한 윤리,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에서 윤리. 그래서 페이지 5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에도 저희가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평가의 항목 보면 적어도 4개씩은 있죠. 평가에 뭐 이렇게 영역별로 한 4개 정도 나눠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지금 윤리 강령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보면 뭐 아동에 대해서 언어를 유지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경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제 미국의 윤리 강령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신 거고요. 이렇게 항목별로는 우리가 책에서 있는 53쪽, 그 다음에 54쪽, 또 55쪽 우리가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그 54쪽에서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제 3-3표에 보면 가족에 대한 윤리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6번을 보면 가족들이 자녀 양육 가치와 아동을 위한 의사결정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가치와 아동의 의사결정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회의 같은 거죠. 가족들이 모여서 저 아는 분은 이제 제가 부모교육을 받는 동안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제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집에만 오면 그쵸? 문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뭐 밥 먹었냐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사춘기잖아요. 근데 도대체 아이하고 친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민 중에 이제 그 부모교육하는 그 강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난 정말 우리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도 그냥 혼자 밥을 먹고 이 아들도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 가면 엄마 따로 먹고 근데 보통 가족이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사춘기 때.
근데 그분이 이제 구호를 하나 알려줬대요. 가족 모두에게 한번 써봐라. 그래서 무슨 구호냐 그랬더니 박수를 이렇게 5번, 뭐지 5번, 7번인가 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 그리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쫙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고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도저히 연습을 해도 남편한테도 못하겠고 아들한테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창피를 불구하고 그 남편 나갈 때 앞에서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서 화이팅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약간 너 미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가더래요. 그렇게 하고 아침을 이렇게 출근을 시키고 그걸 이어서 한 일주일을 계속 해봤대요. 아들도 하고 남편도 하고 박자에 손뼉을 안 쳐줘도 그냥 진행을 했는데 남편이 금요일 되니까 다섯 번째 금요일이 되니까 남편이 손을 이렇게 살짝 내밀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하이파이브를 살짝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와이프가 그 강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늘은 남편이 나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래서 장족의 발전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6일 차에는 출근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은 쉬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나한테 할 거 없냐고 아침에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거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번에 박수를 칠 때 남편도 앞에서 같이 박수를 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남편을 보냈대요. 밖에 나갈 때.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은 같이 손뼉을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웃어주더래요. 같이 웃어주면서 아침에 이제 여보 나 운동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그래서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똑같이 사춘기 아들한테도 했대요. 근데 아들은 남편보다는 반응이 늦은데 한 2주차 정도 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월요일부터는 엄마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그냥 지그시 표정을 보고 그러고 나가더래요. 네, 그것도 굉장히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중에 한 3일차쯤 하니까 아들이 하이파이브 할 때 손을 살짝 이렇게 올리더래요. 사춘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도 내밀어서 살짝 두들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가족 구성원이 바뀐 게 뭐냐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더래요. 가족이 그렇게 하이파이브 하거나 얼굴을 마주 보거나 박수를 같이 치거나 이런 구호만으로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가족원한테 줄 수 있었다는 내용들을 하면서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가족 회의를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가족이 특별한 날을 정했대요. 그래서 한 달에 3번째 주 수요일은 영화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수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달 하루는 이렇게 자기가 가족 구성원에 누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 주에는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같이 뭉칠 수 있는 걸 정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하루는 같이 산행도 가고 그다음에 어떤 날은 이렇게 같이 외식도 하고 이런 날을 정하니까 이 가족이 같이 밥 먹고 산에 가고 그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정해지니까 가족이 되게 서로에게 어떤 든든한 어떤 울타리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하이파이브 박수와 이 구호만으로 본인이 이 가족을 변화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근데 맨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박수치기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가족이 그렇게 좀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화도 서로 보고 싶은 영화 내용을 하더래요. 엄마 나는 요번에 영화는 내가 선택할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봐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 아이하고 좋은 어떤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되게 뭔가 가족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그런 성공담에 대해서 그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가족회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쪽도 꾸준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어쨌든 그 어떤 가족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족들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 쭉 나오고요.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도 나오거든요. 윤리강령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세분하게 좀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 간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조금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뭐 도입해서 나도 이런 걸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건 없나 이렇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뭐죠 동료에 대한 윤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윤리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뒤쪽에 가면 동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딜레마 쪽의 내용들로 다시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57쪽까지는 쭉 이렇게 보시고요. 저희 동료에 대한 윤리 강령 5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료에 대한 윤리 강령. 그래서 이제 이게 동료에 대한 윤리 강령이 아닌데 이거는 네. 교육협회 윤리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직원의 윤리 강령이 또 이렇게 있고 네. 세부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여기 또 이제 보육교직원의 윤리 강령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짚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육교직 윤리 강령, 여기도 교직원 윤리 강령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교직원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기서 지금 이제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이제 미국의 영유아 교육협회의 보육교직원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주라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 강령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상호 존중의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할 것, 그다음에 자원을 공유할 것, 또 동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것, 그다음에 인종이나 종교, 문화에 대한 동료를 차별하지 말 것. 굉장히 여기는 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호 존중의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할 것, 자원을 공유할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지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것. 잘 보이죠? 네, 일부러 색깔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보육시설 안에서 서로의 이제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원을 공유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신뢰의 분위기 형성하는 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자원에 대한 공유도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저희 원에서도조차도 이런저런 것들에 서로 이제 뭔가 지켜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있는데 상호 존중 관계가 많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사들 면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존중의 분위기들이 어떻게 형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 듣고 싶긴 한데 혹시나 이제 나는 조금 이렇게 존중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상호 존중의 그런 신뢰 분위기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는 좀 하고 있다 동료 교사들하고 관계에서 혹시 이제 자선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대님 상호 존중과 신뢰 분위기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혹시 해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영화 다닐 경우에는 투다님이나 이렇게 있을 때도 있죠. 네, 그러면 차량을 나가는 교사는 뭐 차량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고 네. 그 대신에 내가 나갔을 때 남아있는 교사는 내 남은 아이까지도 같이 하는 중이니 네. 서로 이야기를 소통을 하면서 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내 아이를 봐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부탁할 게 있으면 미리 전달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야지 같이 상호 존중 관계가 네 맞아요. 뭐 그것도 하나의 노력일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나도 이렇게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한번 또 한 케이스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설 선생님. 멀리 운전하느라 힘드셨는데
신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걸 들어본다면 너무 잘하고 있나요? 우리 이제 언젠가 저기 뭐 어떤 선생님이 작년 초인가 봐요. 방문을 쾅 닫는 거예요. 누가 저희 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방문을 쾅 닫고 이게 뭐지 이렇게 애들 있는 지금 현장인데 방문을 이렇게 쾅 닫아. 그래서 제가 쾅 닫아서 교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을 나란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있는 교실이어가지고 두 사람을 나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잠깐 지키라고 하고. 그런데 또 한 사람도 마저 있어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보조 선생님 불러서 교실에 들여보내고 그 세 사람을 나란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도대체 지금 뭐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할 수 없대요. 지금 애들하고 이제 보육 중이니까 이따가 한 5시나 돼서 원장님 그때 면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칼퇴근하고 두 사람은 남아서 보니까 야근을 좀 한 거예요. 그동안 신학기여가지고 더 좀 애들이 신학기는 울잖아요. 막 특히 1, 2세는 울잖아요. 우리도 진풍경인데. 근데 이 선생님은 칼퇴근을 하고 그 중에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늘 이렇게 일찍 가고 이 두 사람만 뭐 교실 구성하느라 되게 힘들게 자기들이 일을 더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었나 봐요. 선생님도 좀 우리 다 같이 남았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못하는데 너네 둘이는 손발이 잘 맞아서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누가 몇 시에 끝나니까 나는 걔 뒷바라지니까 못 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화를 팍 내더니 나가더니 들어오면서 문을 콱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로비에 있었잖아요. 그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문을 콱 닫는다는 건 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나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나도 있으면 하다못해 쾅 닫았으면 바로 나와서 원장님 제가 문을 콱 닫았는데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애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쾅 닫으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간에 개입을 살짝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에 가서 그 문제를 좀 셋이 앉혀놓고 풀었어요. 근데 풀었는데 정말 하루도 안 가고 또 다시 트러블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선생님 칼퇴근 해야 되는 선생님이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그 시어머니가 계시면서 이제 그 퇴근 시간도 그분이 집에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일찍 와서 밥 해라. 너는 일한다고 집에서 집안일 안 하냐? 시어머니 밥도 안 주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즘 또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일찍 가서 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두 선생님은 나의 고충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좀 이해해주지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네 둘은 얼마나 날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이 두 사람한테. 근데 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존중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자기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부당하다는 생각을 두 분이 하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 원에서 1달 반 정도 근무를 못 했나 봐요.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학기 중에 부득이 이제 교사를 채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세 사람이 그 갈등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갈등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사람은 칼퇴근했던 선생님은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와보면 환경이 좀 달라져 있는 게 자기가 못 도와줬는데 밤에 뭔가 해놓은 게 그게 엄청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마음속으로 고마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거꾸로 더 했는데 아침마다 커피라도 사다 주고 너무 간밤에 이 일 하느라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고 푸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자기는 칼퇴근했기 때문에 이 밤 시간에 나 몰래 니네가 이거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쩌면 이 정확히 그 칼퇴근했던 선생님의 피해의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해봤나요? 그래도 야근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다 남아서 같이 하죠. 근데 제가 또 원 운영하면서 그런 선생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칼퇴근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뭐 얘네 둘은 친하고 나는 안 친하고 얘네들은 나 없어도 잘 해내고 뭐 그다음에 뭐 아침에 와 보니까 뭐 번쩍번쩍 뭔가 했는데 나 없어도 잘 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거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거는 정말 피해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선생님 한 분의 이 흐름이 이 두 사람한테도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상황을 나중에 못 견디면서 이제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한 보름 한 20일 정도만 학기 초에는 교사 모집 어렵잖아요. 이미 학기 시작해가지고 한 20일 좀 이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거의 한 20일 좀 더 걸려서 교사 모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달 한 중순 정도 다른 교사가 와서 잘 지냈는데 엄마들한테는 또 교사가 학기 중에 바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실에도 또 새로운 분이 꼭 좋은 분이 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두 사람이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피해의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상호 존중이 참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서로가 깃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깃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때는 이렇게 교사들끼리 갈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보고 윤리강령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 윤리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전과처럼 빡빡해요. 글씨도 잘 보이나요? 좀 잘 안 보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PT 자료는 제가 이제 저희 거기다 자료는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윤리 강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개정된 윤리 강령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윤리 강령이 또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중간에 PPT 자료에다 넣은 게 있는데 만약 보육교사가 세상에 없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을까라는 그런 토론이 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토론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이 고양시라는 지역에도 만약에 보육교사가 없다면 가정어린이집, 뭐 민간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은 과연 그 엄마들은 어떻게 육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딜레마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업무에서의 딜레마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좀 뒤쪽에 있는데 저 64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윤리 강령의 적용에서 딜레마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교사가 영유아 지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를 보면 이제 아이들 다툼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 보면 평소에 차분하고 항상 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갈등이 생기면 선생님이 무조건 이렇게 차분했던 친구들의 편을 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사들이 아침에 아이들 아니면 그 활동 중에 이렇게 교실 바깥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 오늘은 원장 선생님하고 너 오늘은 선생님하고는 파트너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안 되겠지? 응.
안 되겠지.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원장님 진짜 오늘 현우는 정말 안 되겠어요, 원장님이. 그러면서 옆 친구를 2번이나 밀쳐가지고 그러고 장난감을 던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야 현우야 밀치면 친구가 아프잖아.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장난감을 던졌어요. 그래서 던지는데 하나 던지니까 선생님이 친구 또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막 여러 개 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이제 그 구석층에 가 있는 거 얘 말고. 그래서 이제 그 한 5명이 저희 사세반에서 그래서 그 5명 거기가 있고 1명은 여기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다 싫어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다 던져놓고 얘네들이 다 날 싫어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한테 계속 장난감 던지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의 어떤 그 마음 저변에 깔린 게 있어요. 엄마한테 아침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아이가 좀 기분이 언짢아서 온 것부터 선생님이 사실은 뭔가 아이한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눈길을 덜 가진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 친구가 짓궂게 자주 혼나는 친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좀 약간 오늘 기분이 언짢니? 뭐 현우 오늘 좀 뭐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아이도 이제 기분 해소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누적누적 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렇게 액팅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혼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또 나와서 제 옆에서 제 업무 같이 하면서 원장님 뭐 하세요? 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 동안 또 어느 정도의 기분 전환이 다 됐어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기분이 이렇게 매 순간 정말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만약에 아이들이 전일에 화났던 거를 다음날도 기억하고 가방 메고 온다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은 유지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처럼 어제 기분 나빴던 거 오늘도 기분 나빠서 선생님들하고 얼굴도 안 보고 만약에 진짜 그 선생님 때문에 가기 싫어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집이 아마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늘 즐겁게 오잖아요. 잊어먹고. 그래서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어주면 그 딜레마에서 사실은 해소되는 것도 많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이제 놀이 사례 중에서 또 딜레마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4쪽에 쭉 이제 4가지 사례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놀잇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의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낮잠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낮잠 시간이라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잠을 잘 자지 않은 이 아이들이 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소리를 지르거나 옆 친구의 이불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고 발로 바닥을 치며 소리를 내서 다른 아이들도 잠을 청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게 사실은 이제 딜레마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낮잠 자기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보면 많이 세반에도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때 이제 교사로서는 어떻게 개입을 해줄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되게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낮잠 시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지도점검 나오면 아니면 저희 평가 때도 그 낮잠 시간에 대해서 보고자 원하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제 어떻게 낮잠 안 자는 친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이 세반 담임선생님이 누구신지 말씀 주시면 혹시 낮잠을 못 자고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아이가 잠을 청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누구 선생님 많이 세반 담임선생님 없으세요? 보통 낮잠을 못 자면 선생님들이 많이 데리고 나오죠. 저는 좀 낮잠을 많이 세반 애들을 조금 늦게 재워요. 한 12시 50분, 1시 다 돼서. 특강이 그 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많이 잠을 안 재우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12시 50분, 1시 정도 누우는데 2시 반에 간식이에요. 애들이 잘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깨워요. 이렇게
막 컴퓨터 송도 키고 막 휴대폰 송도 키고 그래가면서 막 빵빠레 같은 거 올려가지고 깨워요 아이들이. 그 어떤 때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뭘 켜가지고 잠깐 애들이 그 소리가 나면 눈을 뜨잖아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깨우기도 하는데 초기에만 잘 깨우면 아이들이 이제 습관 형성이 되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시 반에 간식이니까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애들이 졸려해서 잠이 좀 부족하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투정투정 하는데 학기 초에 한 달 정도만 그렇게 유지하면 한 4월, 5월로 갈수록 이제 거의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만 낮잠을 자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2시 반도 안 됐는데 간식 시간에 거의 맞춰서 아이들이 한 10분, 20분 안에 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귀신처럼 일어나가지고 간식을 먹어요. 그 대신 애들이 이제 집에 가면 조금 저녁 잠에 방해가 좀 안 되니까 9시 반 늦어도 한 10시엔 잔대요. 그래서 아침에 걔네가 한 7시 반까지 자면 푹 자서 아침에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일찍 오는 애들도 있어요. 4살도. 근데 일단은 그렇게 좀 잠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원에 있는 동안 많이 안 재우면 좀 더 그 뭐죠? 밤 시간에 좀 잠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니까 엄마도 좀 더 편안하게 아이하고 같이 어쨌든 생활의 리듬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옷에는 낮잠 안 자죠. 그래서 5세부터는 안 자니까 그 대신 저는 3월에는 베개만 받아요. 베개만 받아서 누워있는 훈련만 해요. 3월만. 그리고 달력이 4자가 딱 되면 베개 싹 집으로 보내요. 그렇게 하고 낮잠 시간은 뭘로 하냐면 벽돌 블록으로 베고 자요. 자거나 아니면 잠깐 쉬거나 한 20분. 그리고 가끔 이제 바깥놀이 갔다 오면 졸리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벽돌 블록 베고 불 다 끄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휴식이고 강당에 내려와서 깜깜한 데서 뭐 음악도 이렇게 뭐 힐링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위가 좀 이제 소란소란하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잠을 청한 애들도 있고 잘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잠깐 놀지 말고 제가 절대 자지 말라고 해요. 휴식 시간에. 근데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낮잠은 자지 않도록 하는데 그때 낮잠이 필요한 친구는 쪽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은데 널리 모두에게 공의롭게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머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 딜레마 상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께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요르단의 사례가 있어요. 요르단에서 약학대학의 윤리의 사례를 올려놨는데 이제 제가 그 온라인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여기서 뭔 내용이냐면 약사가 이제 한 고객이 와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약을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진통제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요 트라마돌을 달라고 간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마 더 잘 듣는 강력한 진통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 진통제를 내가 줘야 될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한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은 사람들도 사실은 약 처방을 해서 진통제를 아주 센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럴 때 약사로서의 그 윤리적인 딜레마의 경험을 그때 이제 닥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방전 없이도 긴급한 경우 약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입니까 나오는데 또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자기 그 마음속의 윤리들이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올려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약사의 윤리인데 환자에게 약을 먹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약을 먹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약사의 윤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든 아이가 아프면 약을 먹이려고 저희가 노력하잖아요. 뭐 이렇게 약을 쓰지만 뭐 달래고 달래서 저희가 원해서도 약을 먹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럴 때 과연 이렇게 달래가지고도 저희가 먹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여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가를 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의도라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 또는 가족과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동료가 저지른 실수를 고용주에 숨기는 것,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환자들에게 약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있는 환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맨 줄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근데 못 기다리잖아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좀 믿어줘도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이제 처방전을 발생하는 의사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처방전에 침묵하는 거. 약사가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의사가 처방했으니까 내가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기 윤리적 딜레마로 이 약사님이 온라인상에 올려놔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봤는데, 여기 보면 귀하의 신앙이나 종교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다고 믿기 때문에 약 투여를 거부한 거,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약 대신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어떤 건강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놓고 있고, 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앞으로 살 날이 좀 짧지만 또 그 환자한테 직접 그렇게 전달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럴 때 과연 이제 의사로서의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 과연 내가 확고하게 당신은 뭐 가족하고 조금 더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열심히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뭐죠?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정하거나, 아니면 뭐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시적으로나마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윤리적 내용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로서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의 표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일단 우리도 과연 그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가 개입할 때, 그리고 이 교사들의 관계에서의 또 관계 형성을 할 때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이끌기 위한 여러 딜레마에 저희도 이제 어쨌든 많이 저희가 직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소하고 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저희가 풀고 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그런 상호작용, 교사하고 관계에 대한 걸 또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아이들하고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개입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뭐 수면이나 이런 것도, 잠자는 활동에 대해서도 아마 좀 저희가 토론해보면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